대통령실 문제가 워낙 이렇게 매일매일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언론 보도들에 쏟아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직사회 복지부동 문제인데 공직사회 근무를 해보셨으니까요. 어떤 네. 얘기 봤더니 흔히들 이제 승진 코스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 파견 가면 어. 나올 때 원하는 자리 골라간다 아니면 야. 승진한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요즘은 안 가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권 네. 말기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없고 네. 권한이 없고 결정권이 없는. 음. 그러니까 거기 가봤자 나의 앞으로의 출세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권이 재창출된다고 하면 정권이 유지된다고 하면 당연히 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지지율도 낮고 이거 보수파에 큰 후보도 없는 것 같아서 정권이 넘어가면 그때 내가 보수파 정권 하에서 잘 나갔으면 이게 족쇄가 된단 말이에요. 어. 주운 고시가 돼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여기부터는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차기 정권의 향방에 기가 막히게 냄새 맡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건이 어렵다. 여건이 어렵다. 다음번에 정권 재창출하기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한직에 물러나 있더라도 네. 다음번 정권 바뀌면 그때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지금 2년 6개월 반환점 돌았는데 그니까요. 벌써 순장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야. 그러진 보통 않잖아요. 예. 순장도 두 가지 종류 순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도자가 형을 당하거나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천수를 누리고 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는 좀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공직 사회가 재밌는 게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 되면은 당 파견 안 오려고 안 가려고. 하고 주요 보직에 안 가려고 합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면 어쨌든 핑퐁돼 가지고 공직 사회는 네.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당 파견 오는 거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당 파견이라는 건 당에서 이제 그 대통령실 아니. 아니. 그 중앙부처 중앙부처에 공무원들이 당으로 수석 당 전문위원 정책위로 가는 거. 수석 전문위원회라는 예. 형태로 오는데 아. 이게 이제 정권이 연장선상에 있으면은 예. 보통 이제 차관까지 가요. 차관까지 가는 좋은 자리예요. 좋은 네. 자리인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결국은 당이 대통령실에 종속되는 하나의 아하. 도구가 결과 되니까. 정책 종속을 만들어내기도 연락층 하고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제가 좀 이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수많은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인들을 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른바 이제 대통령에게 줄을 서고 대통령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못 내고 물론 저는 민주당 정부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런 것들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당정 분리가 있는 것이 네. 사실은 대통령제는 적합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더 나가자면 옛날에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했던 네.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영향력을 완전 차단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해봐요. 그리고 이제 여당 수석 전문위원 자리 중에 일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자리가 뭐 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석이 2달째 뭐 이어지고 두 있다는 달째. 보도도 있던데 이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 아니죠. 네. 집권 여당인데 여기에서 1급하고 가면 차관으로 가는 제1순위예요. 1순위구나 무조건. 네. 근데 안 온다라는 것은 가면 고생만 하고 나의 출세길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건데 네. 그 집권 여당에서 이런 행정부의 관료들을 파견받는 게 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거창한 명분인데 사실은 민원 해결 창구예요. 민원에.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1급 기획조정실장 다 거치고 오는 분들이거든요. 보통 기술장 다음에 부처에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차관으로 가는 건데 그럼 대단히 능력과 파워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부처와 관련해서 뭔가 당에서 민원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거의 다 100% 해결이 돼요. 옛날에는 약간 줄 섰던 자리겠네요. 그러면. 그랬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게 당이 대통령실의 정책적 거수기 하라는 소리예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여당 한번 나오고 나면 당이 무너져요. 여당 하는 동안 일을 안 해. 대통령실에서 주는 거 그대로 그렇지. 이거 이행만 하다 손만 보니까. 들다 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국민의힘도 아마 비슷한 경향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보고서 쫙 만들어 오면 그럴듯하거든. 와. 그 당에서 그 사무처는 그냥 돌아가면서 보직 이동을 그렇죠. 하잖아요. 순환 보직이죠. 그게. 조직국 갔다가 홍보국 갔다가 네. 정책국 갔다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못 당해요. 그러니까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아하. 6번째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에서 한 1억 6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샀죠. 유용했다는 검찰의 판단이고요.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서울과 수원이 5개 재판을 받는 모양새가 됐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찰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의 법인카드, 본인의 특활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경향신문에도 법카 쓰죠, 그죠? 저희는 뭐 소액이라서 어쨌든 소액이든 네, 보액이든 네. 쓰잖아요. 법카를 완벽하게 쓰는 사람 저는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회식하기로 했잖아요. 네. 회식하기로 했는데 1차는 보통 법카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하는데 그중에 소주 먹잖아요. 소주 먹는 거 음식값으로 올리기도 하죠, 그죠? 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그렇죠. 하기도 네. 하고, 그 다음에 법카 같은 뭐 치킨집에도 했다고 칩시다. 회식했는 식구들 중에 집에 하나씩 싸가 이렇게 사두고 갈 수도 있죠, 포장. 그죠? 이게 법카 문제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한 300만 명 기소될 거예요. 저는 기가 차다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박진용 원장님 말씀에 맞다고도 생각을 하고 검찰이 수사권, 조사권, 기소권을 좀 남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법카 가지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어불성설, 모순, 적반하장이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하지 마요 얘기. 아니 얘기하시면 네. 됩니다. 왜요? 예. 저는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1%도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은 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청문회 과정 중에서 빵 진숙하면서 법카로 빵 사 먹었네, 뭐 해장국 사 먹었네, 7,000원짜리 뭐 사 먹었네,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 삼고 당신은 그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어라고 공격했잖아요. 네. 그럼 이진숙은 자격이 없으면 동일한 잣대로 그렇게 법카를 남용을 하고 오용을 하고 사적으로 썼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적어도 옹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향 나와가지고 괜찮아요. 아니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 아까 네. 박진영 원장님이 네. 이 대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 가서 귀퉁 있고 잘 찾아와 보면은. 근데 이제 이준석 그 법카하고는 좀 다르죠.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본인 이준석 씨.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도 법카를 쓰고 네. 과도하게 예외된 측면이 있는 거고 이제 이재명 대표 문제에서 특히 이제 그 관용차 문제인데. 관용차 액수가 크던데 그 부분이. 아니 네. 그 관용차를 지자체장들이 부인이 한 번 이용 안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집에 안 대놓은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정말 황당한 경우도 겪어봤는 게 모 시장이 네. 본인 집에 관용차 대는 공간을 공적 비용으로 했다가 시민단체에서 말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시 이제 본인이 이제 없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시장 군수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사람 저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걸 특활비 70억, 80억 써가지고 남 용돈 주고 하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정성 문제에서 납득이 안 됩니다.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 야당으로서 자신의 당대표가 예전에 했던 일을 방어하고 옹호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조금 더 완벽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진영 원장님과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공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다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어야 한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금을 쓰는 분들이잖아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아이 그럴 수 있지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은요 이걸 봐주기 시작하면 공직사회에 다 무너져요. 네.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업무상 배임, 사적 유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벌한다라는 전례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심하고 사용에 더 있어서 사적으로 네. 사용하려는 것들을 자기 검열을 통해서 이것까지 하는 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 이거 풀어놔 버리면은요 이게 공적 개념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은 공적 권한을 갖고 사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민주당이 계속 김건희 여사 비판했던 게 대통령 전용기라는 그 공적인 비행기 안에 왜 사적으로 인연 있는 사람 왜 옆에 태웠어? 그거 가지고 비판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전례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그러면 빵진숙은 왜 기소가 안 됩니까? 해야죠. 그죠? 그건 비판 많이 그렇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가 안 됩니까? 그럼 왜 이거는 야당 대표부터 전례가 허물어지면서 야당 대표부터 기소가 되고 야당 대표부터 완벽하게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느냐라는 네. 공정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옳은 말씀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 100% 이상 동의를 해요. 근데 하지만 상대방의 불의와 잘못된 것 때문에 나의 잘못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아요. 그 없어지진 그러니까요. 않는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선생님 저는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방송 끝나고 1심 재판 선고 나왔잖아요. 네. 두 분 다 예측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틀렸죠. 네. 깜짝 놀랐죠. 이게 사실 너무 좀 충격 받으신 충격이었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때 두 분 다 그러셨거든요. 25일 선거보다는 그래도 선거법이 무죄 확률이 더 높다. 앞으로 다가오는 공이 25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증교사가 더 네. 중형이 나올 그러면은 거다라고 25일 날 선고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이번에 선거법 위반도 1년 이상 징역하는 게 양형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구교영 기자님 뭐 더 잘 왜 아시겠지만 제가 잘합니까? 네. 법조 네, 법조 농담입니다. 출신이었어요. 네. 나 야. 어디서 위증교사 하셨나 싶어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양형 기준으로 하면 징역 2년이 나올 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위상과 25일 날 만약 그런 중형이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느끼는 위축감과 당의 지지자들이 진짜 큰일 화장이 났는데 크겠죠. 예. 2027년도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뭐라도 나와서 네. 이렇게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겠네.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지. 다른 플랜 B도 우리가 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그냥 정신적으로 무죄야, 무죄야 이렇게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대응을 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네. 감정만으로 고집과 신념만으로 무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선거법 재판의 재판 그 기일에 대해서 633이라는 원칙을 거듭 지금 율사춘이 강조하고 있거든. 1심 6개월에 끝내야 되는데 오래 기다렸다. 1심 판결이 났으니 3개월 안에 항소심 끝내고 3개월 대법원 끝나는 게 지금 대법원장이 천명한 얘기 이건 반드시 구속력 있게 지켜야 돼. 이런 좀 캐치프레이즈 들고 그러니까요. 나왔습니다. 그 네. 캐치프레이즈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장 1심부터 6개월 안 지켜졌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633을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15일 날 선거법 문제에서 그 정도 형을 받는 거는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 언론계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 500만 명의 정당, 대통령 선거에서 47%를 득표한 정당, 그리고 국회의석 175석 가진 정당 보고 정당 하지 말란 소리예요. 정당 하지 말란 소리예요. 민주주의의 한 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저는 법리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상식의 문제를 접근하고 사회적으로 싶어요. 미칠 파장. 사회적 미치게 네. 문제. 이게 법리 문제로 해서는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은 들쑥날쑥하고 뭐 엿장수 마음대로니까 솔직히 네. 지금 사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누군가를 잘 모른다. 압박을 받았다. 압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무죄를 줬다. 유무죄를 주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지하는 절반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는 뭐 국가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법치는 원래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그게 잘못된 법치를 배운 겁니다. 민주주의를 도우는 과정과 절차로서 법치가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치는 범죄자를 많이 만들고 누군가를 징벌하겠다는 것이 우선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치를 나치식의 독일 법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박진영 원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말은 정말 많은데 그렇게 억울하시면 법과 제도를 고쳤어야 해요. 근데 지금 법이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그래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일 야당이니까 다음번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선거 비용 반납을 하게 되면은 정당 하나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법에는 적용될 수가 없지만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서
좀 감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이게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네. 상식이 먼저인가 법이 먼저인가라는 생각인데 법이 상식을 담지 못한다면은 법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원래 영민 그럼 법을 고치시라고요. 그래서 법이지, 원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만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회 진보와 그다음에 역사적 발전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늘 내세웠던 구호예요. 예전에 독재 시대나 중세 시대에는 법을 만드는 것이 그냥 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악법을 깨부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법을 개정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물론 거부권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고치라고 국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봐줘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은 판사들이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근데 같다. 이제 소급 입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제가 네. 제일 궁금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회를 행정부가 이른바 이제 멍멍 무시하잖아요. 네. 인정을 안 하는데 국회법 특히 회의 절차 그다음에 위정 이런 관련들은 법을 국회가 개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대통령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까요? 국회법 개정도? 아 국회 운영에 관련된 예, 문제인데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여당과 협의 없이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제 뭐 요 장소장도 해당될 수 있는데 AI 같아. 옛날에 AI. 그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미디어 악법 네. 민주당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다 여당 단독으로 다 통과시켰어요. 음. 역대로 단독으로 통과시킨 모든 법 다 소추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되겠네요. 그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 그럼 저 원장님한테 하나만 더 선생님 저 하나만 더 질문해요. 네, 하나 두개 더 물어도 물어보시죠. 돼요. 네. 이게 사실 근데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도 단일되고 뭉쳐야 된다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선거비 반납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예. 민주당 이제 김인덕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2심부터 항소심부터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그럼 변호인단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잘 모르겠다는 게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당도 벌금을 토해내야 되고 네.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맞아요. 당이 네. 되어낸다는 논리와 그다음에 개인의 이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붙인다는 것이 뭐라 기부입니까? 뭐가 되죠? 정당이 기부행위가 된다.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안 붙이면 돼요. 안 붙이면 된다라는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논란이 된다면은 그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법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뭐 장 소장 이야기를 제가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자면은 이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판사들이 좋아하는 이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2심을 무죄로 만드는 전략들 이런 것도 동시에 구사해야 되지 않나. 네. 박지원 어르신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는 방법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좀 한 가지만 또 첨언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뭐 이 문제를 가지고 개파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언론 보도가 많은데 실제로 보면 감사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을 지낸 이기현은 잘 아는 분이죠. 이렇게 그 4명을 또 검찰이 수사위를 했다. 쉽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건 이제 감사원이 특히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장수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기밀을 뭐 전달했다, 네. 아니면 뭐 알려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익에 침해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좋아요. 법을 어겼고 위반을 했으면은 과거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돼서 과거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박진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들은 치들의 잘못은 조사 못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법의 공정성, 이중적인 잣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화내실 것 같고 저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 저는 지금까지 저도 이제 여러 정보를 봤지만 감사원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국민적 주목을 받으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고요. 저는 감사원 상층부 분들이 정치하려고 하나, 야. 특정 지역에 가서 출마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인데요. 네. 이분들이 정당 하려면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하지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 조사하지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권이 바뀌니까 전 정권 거 털어가지고 그거 검찰들이 하던 거잖아요. 검찰 정권 들어오니까 우리도 똑같이 검찰 따라 해가지고 감사원의 유상을 더 높이고 빨리빨리 진급해가지고 빨리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싶어 이런 느낌밖에 받지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치권 현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빠질 수 없죠. 클라우드장의 기상 예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 어떻습니까? 날씨 많이 추워졌어요. 한 종편에서 이 얘기하지 마요. 아 좋아서. 한 종편에서 이 한겨레가 보도한 그 역술 사주 문제와 관련해서 네. 보다 심층적인 보도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한 심층 종편에서. 보도를. 심층 조금 더. 보도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목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네. 거군요. 예. 거기 보면 7, 8명의 분야별 역술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분만 본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불러서 봤다는 뜻이에요?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보건복지 역술인, 네. 외교안보 역술인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대단하다. 자, 의대정원 몇몇 증언을 하는 게 맞습니까? 2000.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끼쳤다. 아, 라는 것에 심층이라는 대한 거는 심층 보도를 준비하고 네. 있다. 국정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섬뜩한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그 역술이를 만나보셨던 분들 스스로 다시 먼저 돌아가면은 그분이 정말로 이제 뭐 사안에 대한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개인사의 네. 조언인 거지 정책하고는 별개의 업무에 문제죠. 대해서는, 네. 그렇다고 그분이 이제 저보고 뭐 물가에 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디 산꼭대기 제가 집을 사서 옮겼겠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네. 참고차 지표 정도로만 그렇죠. 활용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